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누가 이제 지도를 해서 학습하는 것인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되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이가 있으면 키와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이가 있고 키가 있으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물론 나이가 적으면 키가 작을 것이고, 나이가 있으면 키가 이제 높겠죠. 높은 키를 가지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할 텐데, 이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이와 키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서베이를 한다든가 이런 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데이터를. 그래서 나이와 키. 이 사람의 나이와 이 사람의 키를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고, 이 사람의 키와 이 사람의 나이와 키를 가져와야 되겠죠. 여러 사람의 나이와 키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커렉션 하는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웹 크롤링이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웹 크롤링 방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수치 해석이나 뭐 머신러닝에서는 어떤 방법을 조금 사용하냐면 인공 데이터 생성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랜덤 베리어블을 랜덤 변수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하나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가지고 어떻게 발생시키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디버깅이라는 그러한 기법을 통해서 콘솔 디버깅과 UI 디버깅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나이와 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주피터 노트북으로 여러분들이 접속하게 되면 접속하는 곳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접속이 되는 거죠. 네, 보시면 이렇게 접속이 되고요. 주피터 노트북이 되고요. 이 주피터 노트북 여러분 지금 타고 있는 것이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되고요. 6장부터가 이제 새롭게 이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는 이제 분류부터 시작되는 그런 경사하강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3, 4, 5장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 3주 정도를 계속 해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장의 첫 번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죠. 그래서 5장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코드들이 나타나 있죠. 이 코드 중에서 첫 번째 코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 두 번째 코드는 프린트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그래프 두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드인 이 평균 오차 함수도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코드를 우리가 가져오면 이런 형태로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시면 new 해서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야겠죠. 테스트 이제 3번 해서 여기 이제 가져오게 되면 커멘트 라인을 우리가 적어주게 되고 그 두 가지 패키지는 항상 사용한다 그랬죠. 조금 자주 사용한다 그랬죠. numpy랑 맵플롯 라이브러리는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생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고 이 데이터 생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디버깅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런을 이제 시켜보게 되면 텍스트 3번이죠. 네, 텍스트 3번. 그래서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네,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네, 프린트해서 뭘 보고 싶었냐면 t를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t 값이 어떤 값인가를 이제 보고 싶어하는 거죠. t가 이제 타겟인데요. 타겟 이제 타겟인데 머신러닝에 있어서 y 값입니다. y 값. 네. 그래서 y 값이 이제 머신러닝에는 두 가지 값이 있고 하나는 실제 값이 있고요.
하나는 모델값,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t라는 것은 답을 가지고 있는 y값, 네, 답을 가지고 있는 y값, 그 실제 값이라는 거죠. 실제 값. 네, 모델 값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 t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 170cm, 그 다음에 160. 그래서 우리가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해서 네, 하나, 둘, 셋, 다섯 해서 15, 16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16개의 네, 16명의 키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16명의 키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하이트.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x 값도 우리가 좀 중요하다. 여기 x 값도 보고 싶죠. 그래서 여기 똑같은 것들을 통해서 x 값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여기에 x에서 x는 이제 보면 나이죠. 나이.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자 하면 x는 나이죠. 나이. 그래서 15살 난 사람이 1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3살 160 남녀 구분 없습니다. 남녀 구분 없고요. 그 다음에 5살 129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키는 작고 나이가 많을수록 키가 좀 더 커지는 남녀 구분 없고요. 네, 그런 형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 인공 데이터 그러니까 만들어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되시죠? 네. 자, 이 인공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참을 이제 처음 사용한 학생들을 위해서 디버깅 기법이라는 것을 이제 같이 소개할 텐데요. 이 디버깅이라는 기법은 바로 이런 기법들입니다. 여기에 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 이런 게 있죠. 런과 디버그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디버깅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이렇게 중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단점. 영어로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죠. 브레이크 포인트. 그래서 이 중단점에서 그냥 스탑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뭔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어 하는 것들이 이제 중단점을 생성하는 주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런에 가서 디버그를 해보면 되는데 만약에 중단점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지나가겠죠. 자, 그래서 쭉 지나가 버립니다. 디버그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해서 X 그 다음에 T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됐죠. 근데 중단점 하나 설정해 보죠. 이렇게 여기서 스탑 해보자. 여기였나요? 네, 여기 한번 12번 줄에 스탑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런에 가서 디버그를 해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디버그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이게 리무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하면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나타날 겁니다. 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16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디버그라는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솔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콘솔이라는 창이 있는데 이 콘솔이라는 창에서 우리가 디버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버그냐면 이렇게 해서 직접 커맨드를 입력하면서 값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콘솔 디버깅이라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 xmin이라는 것은 여기에 4, xmax는 30 이런 값들이 어사인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기는 UI, User Interface Debugging이라고 해서 틀에 있는 틀, 창에서 값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되시죠? 자, 다음 단계로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런에서 스탑을 하지 마시고요. 뭐냐 하면 스텝 오버라는 기능이 있고요. 우리가 스텝 오버, 그 다음에 스텝 인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텝 아웃, 세 가지의 기법이 있는데, 스텝 오버는 것은 이제 넘어가다, 담을 넘어가다는 거죠. 네, 담을 넘어가다. 이런 거죠. 오버. 그래서, 그 다음에 스텝 인투가 있는데, 인투는 뭐냐면, 그 API 함수 안으로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뭐 안방도 보고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스텝 오버는 이 집 건너서 다른 집으로 그냥 점핑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집 안의 내용은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텝 인투라는 것은 그 함수, 그 API 함수 안에 들어가서 또 보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보다가 어떤 거냐면 스텝 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보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 함수 밖으로 빠져나오는 스텝 아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법도 아주 중요한 기법입니다.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스텝 오버입니다. 스텝 오버를 누르게 되면 F8이라고 그러죠. F8이 가면 X 값이 여기서 스탑을 했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게 됐죠.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X 값이 나타나면서 이제 나이가 나타나고 되게 만드는. 자,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콘솔에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떤 값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random 해서 RAND 이런 형태로 함수가 발생이 되었고 이 함수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함수를 한번 수행시켜 보면 어떤 함수들이 나타날까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값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16개로 했으니까 16값들이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exponential 이라는 것은 10 to the power of 그 10의 몇 성 이런 거죠. 그래서 전부 0.4, 0.7, 0.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0.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값은 나타나지 않는 걸 보아서 이 값은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 기법 중에 하나가 뭐죠?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어떤 방법? 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균등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균등 분포는 0에서 1 사이에 이렇게 해서 아주 균등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균등 분포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죠. 정규 분포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 68%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고 RAND 다음에 N 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멀 분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해서 RAND 이렇게 해서 총 0에서 1 사이 값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25를 곱해주죠. 25를 곱해주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0.4에다가 25를 곱하면 한 13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값들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다가 바이어스를 하는 거죠. 바이어스라는 것은 이 값들에다가 13에다가 더 값을 더 올려주는 거죠. 네, 더 올려주는. 그래서 18. 그래서 나오는데 그 두 번째 값을 자세히 보시면 3에서 5를 더하면 22.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언제 발생이 되냐면 그 시각마다 다르게 발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마다 다르게 발생된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거랑 다음에 했던 거랑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변수가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x라는 곳에 저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x라는 값이 이렇게 나타났고, 여기 보면 또 다르죠? 18이지만 8이고, 여기는 20이지만 5 이렇게 달라졌죠. 그래서 나이 값이 되는 것이고요. 이 나이 값을 가지고서 뭘 하고 있냐면 다음 단계로는 여기에 다시 디버깅에 가볼까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동시에 보고 있고요. 이 방법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 F8을 누르게 되면 이제 파라미터 값을 여러분이 한 세 가지 파라미터 값이 있는데 여기에 파라미터 170, 108, 그 다음에 0.2.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범위 108에서 170 사이에
뭘 나타낸다? 인공 키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8에서 170. 자, 인공 키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면 나이에 맞게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파이썬 콘솔에 다시 들어가서 이 공식을 보면 여기 있죠. 예,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의 값은 총 170에서 108, 그 다음에 0.2, 총 3개의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0.2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나이에 맞게끔 뭔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수학자들이 뭔가를 발견한 거겠죠. 그래서 x라는 것은 나이죠. 나이를 0.2에다가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취한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값을 취하죠. 마이너스 값을 취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다 취해진 걸 보이죠. 자 이렇게 한 단계씩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버깅 방법을 잘 사용해서 프로그램이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들이 했던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P 해서 익스포넨셜 값을 치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이라는 것은 익스포넨셜이죠. 2.71828의 매승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익스포넨셜 치우게 되면 이제 전부 플러스 값이 나타나게 되고 그 플러스 값에다가 여기다가 108을 곱하고요. 네. 108을 곱하죠. 이렇게 108을 곱하면서 네,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170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정한 나이와 적정한 키를 이렇게 인공 데이터로 묶어주는 하나의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t 값이 나타났고 여기에 이제 t 값이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값을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t 값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하는 거죠? 네, 다 해서 157, 135 이렇게 해서 나이와 키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 다음에 이 값을 이렇게 해서 파이썬 파일로 하는 저장을 하는 그런 값이 되고 여기에 이제 값들이 이렇게 저장돼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코드이고요. 두 번째 코드를 보면 이 코드를 가지고서 이제 방금 이걸 했고요. 두 번째는 프린트 하는 거죠. 라운드 하는 것, 그 다음에 라운드 하는 것, 여기 데이터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은 이 그래프를 여기서 이제 그려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디버깅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예, 디버깅 없애주고 그러면 스탑 디버깅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우리가 보자 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런을 해보게 되면 자,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나타나는데 인공 데이터들이죠. X축은 5에서 30. 나이죠. 나이고 Y축은 뭡니까? 네, 나이에 대한 키 이렇게 나타나겠죠. 키 이렇게 해서 키가 나타나게 되는 16명의 인공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 웹 프롤링을 통해서 뭐 구글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지를 가지고서 데이터 포인트를 엑셀을 만들어서 그것을 포인트하는 이런 결과를 와 똑같은 현상, 똑같은 결과를 가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면 피겨가 있고요. 네,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라는 것은 네, X축에 있는 값. 그 다음에 T는 네, 타겟 값 이렇게 되고요. 마커 O,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여러분들 플라팅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연습할 수 있도록 과제를 두 번째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X축과 Y축 이런 걸 시각화하는 그런 과정을 했고요.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X, Y, G에서 메쉬 그리드라는 3차원 그래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원 그래프를 좀 익숙하게 해 줘야 되겠다. 라인 플랫, 스케일러 플랫, 컨투어 플랫 이런 플랫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게 되고 서피스 플랫도 있습니다. 서피스 플랫도 있고 이런 바 차트,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박스 플랫 이런 것들의 플랫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과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코드는 여기 다 있습니다. 코드는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단계를 통해서 1차 과제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를 캡처하고 그 다음에 소감은 각각에다가 소감을 달아도 되고요. 전체로 끝난 다음에 소감을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소감을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쭉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었으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여기서 코드를 가져오면 되겠죠? 예, 다음 단계 코드는 들어가 보니까 리스트 5.16입니다. 여기 쭉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뭔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뭐 그래프가 나오는데 일단 메쉬 그리드죠. 3차원 그래프입니다. 얘는 등고선이죠. 뭘 말하는 건가? 등고선이라는 것은 듬성 있으면 뭐죠? 뭘 말하는 거죠?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촘촘한 거는 뭐죠? 기울기가 아주 급하다라는 거죠. 맞죠? 듬성 있으면은 기울기가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촘촘하게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아주 빠르게 급경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울기 얘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왜 나타나느냐? 우리가 아직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직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를 가져와서 한번 런을 시켜볼까? 이렇게 해서, 여기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런을 하는 것은 되겠죠? 네, 스탑 하고요. 런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래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한 4주 이상으로 계속 보면서 얘가 왜 이러냐, 뭐냐, 이런 내용들로 한번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차함수입니다. 이 오차함수가 뭐냐? 자세히 보니까 이게 120, 이게 또 있죠? 얘는 뭐고, 얘는 뭐냐? 그 다음에 Y축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값들을 이게 G축이죠? 네, G축의 값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평균 오차함수가 나타나죠, 벌써.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고선 표시. 평균 오차함수에서 보면 X가 들어오고 T가 들어오네요. 자, X 뭐였죠? 네, X는 우리가 뭐였죠? X축. 나이. 그 다음에 T는 뭐였죠? T? 네, 키였죠? 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W는 뭘까요? W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weight라고 하죠. 기울기 또는 가중치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조금 접어두고 여기서 잠시만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나중에 뭘 그래프를 그리냐면요, 여기서 조금 보면 쭉 내려가 보면 뭐가 있냐면요, 요 그래프가 있죠. 요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랑 다른 점은 데이터 포인트는 같죠. 16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 하나 긋죠. 왜 직선이 갑자기 왜 나왔냐 이거죠.
자, 이 직선은 뭐냐면 16개의 데이터를 대표하는 하나의 직선입니다. 2개도 아니고요. 3개도 아니고요. 뭐 5개도 아니고요. 1개입니다. 1개. 자, 한 개의 직선을 그어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이 16개의 데이터는 하나의 직선으로 모델링 되어버립니다. 이 모델링 될 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오차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5살짜리 애는 지금 실제 키는 130인데 모델링 된 키는 145입니다. 이게 오차가 얼마입니까? 130과 145. 15cm 차이 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오차라고 합니다. 15cm의 오차가 있다. 뭘 할 때? 이 직선으로, 그러니까 두 개 했으면 참 좋은데 안 해요. 하나만 된다. y 꼴 ax 플러스 b, y 꼴 wx 플러스 b. 그래서 w라는 값, 직선은 뭐로 대치가 된다고 그랬죠? 직선은 기울기랑 절편으로, 기울기와 절편이 바뀌면 직선이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랑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는 상승이냐 하강이냐, 이게 뭐 기울기 값만, 기울기가 플러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6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맞추기 위해서 몇 개의 직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 해석 또는 머신러닝에서는 이 16개의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선을 그리면 됩니까? 그린 다음에 뭐 해야 되죠? 16개 포인트에 대해서 오차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 오차값이 뭐 해야 되죠? 제일 적은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계산값이 많아지죠? 네. 무수히 많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오차값 찾아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몇 번의 암흑기를 가졌고, 이 암흑기가 계산이 빨라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과가 드러나게 되었고, 어떤 시간 안에 돌려가지고 일주일 뒤에 나오면 우리가 뭐 의미가 없습니다. 돌리고 난 다음에 뭐 그대로 나오면 좋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W를 바꿔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가 그런 의미에서 나타났다. 기울기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로 한번 이제 첫 스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밟은 거고요. 그 첫 스텝을 밟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식공학에서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하강법이나 뭐 이렇게 보시면 뭐 해석해 이렇게 돼 있죠. 해석해 뭐냐 이거죠. 또 올라가 보면 쭉 올라가 보면 여기 있죠. 구배법. 얘는 또 뭐야? 구배법이 뭐야?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처음 듣는 용어죠. 그 다음에 여기 구배법, 뭐 피팅이라고 하는데 핏 라인, 피트, 피팅한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이게 뭐냐? 잠시 보면 여기에 뭐 알파가 있고 여기 보면 뭐 EPS라는 게 있고 뭐 이게 뭐냐 이거죠. 뭐 학습률이 있네요. 이게는 머신러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머신러닝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자꾸 우리가 이 W가 많고 좀 W죠. 웨이트죠.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학습이라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제곱 오차가 또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서서히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이 보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하냐면 오늘 내용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서론이 길었지만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쭉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물어보면 야,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런 내용을 한번, 여기 그림을 보니까 생각이 좀 나죠. 아, 얘가 뭐지? 네, 이런 생각도 나면서, 네, 그래서 번지 점퍼라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번지 점퍼의 체감 속도를 한번 구해보는 그런 아주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X축은 번지 점퍼가 이제, 그 다음에 Y축은 뭘까요? 속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되고, 이전에 했던 건 뭡니까? X축이 나이, Y축은 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연관관계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모델링들이 있었냐. 지식공학에서는 어떤 모델링이 있었죠? 정확하게 푸는 지식공학적 엑스퍼트 시스템. 그러니까 아주 뭐 유분 방정식을 쓰는 그런 뭐 아주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푸는 방법. 근데 이 풀어보니까 그것, 환경이 바뀌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네, 규칙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근사치의 학문인 미분, 수치 미분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할 거는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미분 방정식을 해야 되나?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나? 답을 구하는 과정이 뭐냐? 규칙을 세우는 과정이 있고 답을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답을 구하는 과정이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답이라는 게 뭘까? 자, 그래서 번지 점퍼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계속 보니까 척추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척추 부상이라는 것은 보면 자세히 살펴보니 이 사람들의 비디오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T가 4초일 때 36이라는 속도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전부 척추 부상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발견됐다는 거죠. 자,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했었냐 하면 조금 이제 다른 내용으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속도를 구했습니다. 속도를 구했고 이 속도를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M이 68kg인 사람이, 그죠? T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해서, 속도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하면, 자, 이 공식을 여기 다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가져와서, 파이썬 콘솔에서 한번 가져와서, 그대로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자, 써보는데, 여기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G는 해서 쭉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한번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됐죠? 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으면 M이 뭐가 있습니까? 68kg인 사람이 T가 0에서 4초까지 변할 때, 그래서 변수는 누가 변수였습니까? T가 변수였죠. 네, T가 변수였습니다. 0에서 4까지 변하니까. 나머지는 상수였죠. 자, 그래서 속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T가 4로 바뀌었습니다. 4로 바뀌었고, 자, M이 뭘로 바뀌냐면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시면 M이 40에서 200까지 40kg에서 200kg까지 총 100등분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M이 이제 변수가 된 겁니다. 얘는 무슨 의미일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fm 값을 한번 보면 function of mass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 보면 mass가 있죠? 네, mass를 보면 0번째 mass는 40kg입니다. 40kg인 사람이 여기 보시면 40kg이 t가 4초일 때 체감 속도는 30입니다. 자, 우리는 뭘 찾아야 되죠? 뭘 찾아야 되죠?
네, 매스가 몇 킬로그램이냐 물어보는 거죠. t가 4초일 때 36인. 자, 그래서 30 아니죠? 그래서 36일 때 여기 정도 되네요. 그죠? 35에서 36. 자, 여기에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척추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자, 그래프로 표현해서 이것을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했던 부분들은 여기 좀 치우고요. 예, 좀 치우고, 요거를 치우고, 이 부분도 좀 치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X축 다시 한번 보실까요? X축은 40에서 200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매스입니다. 매스. 그다음에 Y축은 뭡니까? 30에서 37까지 속도. 우리는 뭐 어떤 것을 구하냐 하면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t가 4초이죠. 4초일 때 어디 36을 지나는 질량을 가진 사람이 한 140 아니면 140 정도 되죠. 140에서 한 150 정도 사이에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방법은 그래프로 우리가 눈으로 봐서 그래프에서 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되시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찾는다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번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네, 요거죠? 네. 여기 보면 그리기에서 V가 있죠? 네, V는 루트 mg 나누기 cd 그다음에 탄젠트 하이퍼블릭 해서 뭐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t는 4 맞죠? 네, 여기 4죠? 여기 뭐가 되죠? 36이라는 값을 가지는 뭘 찾아야 되죠? m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풀 수 있느냐? 답을 푸는 사람도 전문가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식공학에서도 조금 더 쉽게 풀자 해서 눈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처음에 개발한 것이 바로 그래피컬 메소드다. 거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래프를 보면서 답을 구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모는 종이에다가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풀 수 없으니 요 다음에 어디가 일단 140에서 150 사이에 그 36을 지나는 매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낸 것이죠. 눈으로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답을 찾을 때도 근사치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번에 얘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전문가 방식이 아니라 근사적인 방법으로 답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꼭 우리가 뭐 전문가 방식이 아니라도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눈으로 근사해를 찾아내는 방법. 자, 이 방법이 이제 점점 발전이 되어서 구간법이 되고요. 이제 구간법이 점점 발전이 되어서 뭐가 되죠? 오픈법이 되고 오픈법이 점점 발전이 되어서 머신러닝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구배법, 그 경사하강법. 자, 그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제 그 스토리 상의 전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적게 된 것입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이 데이터 시각화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간법이라는 것이 왜 나타나느냐? 이 구간법이라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FM이라는 것이 FM1으로 바뀌는데
FM과 FM1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 FM1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죠. FM의 첫 번째 값은 30이죠. 얘가 뭐죠? 네, 몸무게가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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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더우신 것 같고요. 지금 이 연구실에도 굉장히 이제 에어컨이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이제 좀 있는 상황인데, 예, 또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열의가 상당히 높은데, 저도 계속 이렇게 막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2학년인데, 머신러닝 대학원에서 배우는 그거하고 어떻게 2학년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보자.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었고, 그 FM1이라는 그래프를 그렸고, 얘는 이러한 원래 값에다가 36을 빼준 값이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FM1의 첫 번째 값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거의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인데 왜 그러냐면요. 30에서 뭘 뺐죠? 여기 있죠? 여기 30이죠? 30에서 36을 뺀 거예요. 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너스 값에서 자, 그래서 FM 지금 다 들어봤죠? 네. 99라는 것은 36입니다. 36. 36 넘었죠? 예, 36이 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여기서 FM1의 99를 보면 0.8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6.8에다가 36을 뺀 거죠. 그러면 플러스 0.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우리가 30에서 36으로 보는 거랑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으로 보는 거랑 우리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이것이 더 의미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6을 해준 FM1이라는 그 그래프가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면 이 그래프에서는 빼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40에서 어디까지 100까지 정도만 잡았다. 구간을 잡았다. 여기서 구간법이라는 정의가 나타나는데 구간을 잡았으면 40일 때 그 다음에 100이죠? 100일 때 값을 보면 36을 넘지 않아요. 우리가 36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36을 지나는 m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한 140에서 150 정도 됐죠. 그래서 구간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로어 바운드 40, 그 다음에 어퍼 바운드 여기 보면 200이죠. 그 사이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지나야 되죠? 36을 지나야 된다. 또는 0을 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있고요. 이 그래프를 우리가 피겨 2번으로 그래프를 여기 잠시만요. 여기 가져와서 피겨 2번에 그리게 되면 이렇게 피겨 1번이 있고 피겨 2번은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는 거죠. 자, 다른 점은 뭐냐면요. 피겨 1번을 y 값이 30에서 36. 그 다음에 피겨 2번은 마이너스 값에서 어디까지? 네, 마이너스에서 어디? 마이너스 6에서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간을 잘 잡아야 되는데 내가 서치할 구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40에서 200까지 잘 잡았다는 거죠. 잘 잡았어요. 왜?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으로 가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다? 0을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FM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여기에 있는데 FM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꼴 0을 만들어주는 여기 FM 값은 여기 FM 이렇게 이꼴 0을 만들어주는 그 M 값을 찾는 것이죠. 눈으로 찾는 건데 지금은 눈으로 찾는 거고 이것이 바로 구간법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만약에 구간을 우리가 40에서 100으로 잡았다. 40일 때 부호 마이너스 100일 때 부호 마이너스죠. 그러면 그 사이에 마이너스니까 그 구간에서는 지나가지 않는 거죠. 0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간법에서는 그 사이에 근이 없다라고 알고리즘 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간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법의 표시, 첫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그래피컬 메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피컬 메소드가 처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볼 수 있는 그런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근사치로 답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나 최선의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지식공학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 지식공학에서 온 방법을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아까 봤던 경사관법까지 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죠. 구간법을 하다 보면 이제 41대의 부호, 그 다음에 200일대의 부호, FM의 부호를 비교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고, 이 구간법에서 오픈법으로 가면 이제는 구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픈법은 40에서도 시작해야 되고 200에서도 시작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이 오픈법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그 참고 교재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단계로는 챕터 6번, 5 이렇게 넘어가는 주교재로 넘어가는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안에 우리가 빨리 해서 주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 사이에는 주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가져오면서 주교재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뭘 보아야 되느냐,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 지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제너레이션 부분을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W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사화 전략이 뭐냐? 규칙을 만들 때도 근사화 전략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답을 구할 때도 근사화 전략을 세운다라는 것이 근사화 전략입니다. 규칙을 세울 때 전문가가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답을 구할 때도 전문가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규칙이라는 거고 동일한 의미고, 문제가 있을 때 답을 구하는 것, 답을 구하는 것도 근사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다라는 것이고, 이런 모델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근사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사화 전략들이 이제 쭉 확장될 텐데, 이 근사화 전략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것들은 지금 4번과 6번 이런 것이 되겠고요. 특별히 6번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나타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브라켓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아까 40이 시작 구간, 그다음 200이 끝 구간 이렇게 된 거죠. 그 구간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피컬 메소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 네,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눈으로 우리가 근이 어디에 있다. 140에서 150 사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디비전, 그 구간을 찾은 거죠. 자, 여기서 근사화 전략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코드가 하나 있는데, 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간단하게 그냥 몇 줄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코드를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연습하는 의미에서 여기 가져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타이틀 뭐 적어주시면 되고, New에 가서 파이썬 파일, 테스트 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보면 되겠죠. 자, 이건 뭐냐? 몇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여기 뭐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수행해보는 게 있겠죠? 네, 런을 해보죠. 런, 테스트 4. 잠시만요. 런을 가서, 런.
테스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해볼 건데, 자, 사인 그래프에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서는 사인 그래프가 곡선이지만 그 곡선을 직선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비선형인 곡선을 직선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전략. 자, 그래서 여기 보면 x라는 게 있죠. x라는 것은 어디까지죠? 0.01 간격으로 계속 올라가죠. 어디까지? 0.1까지. 자, 그래서 이게 x 값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인 값입니다. 자, 사인 값이죠. 그래서 0.01에 대한 사인 값은 0.009, 0.01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오차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차란 뭐죠? 내가 사인 값을 뭐로 보는 거죠? x 값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모델 값입니다. 모델 값. 모델 값이고 얘는 뭐죠? 실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그러죠. 이제 오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실제랑 오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차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구간에서는 뭐죠? 모델 값이나 실제 값이 거의 동일하다. 그것이 바로 사인의 그래프의 특징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기 보면 x, 모델 값 마이너스 실제 값. 그래서 실제 값에서 이 모델 실제 값이죠. 실제 값과 이 모델 값이죠. 모델 값의 차이를 빼서 그 다음에 실제 값으로 나눈 요것을 우리가 ABS를 취해서 오차라고 하죠. 오차. 그래서 오차 값이 어느 정도 미만이면 acceptable 하죠. 0.02, 0.019 이것도 모델 값이 아주 정확하다고 봐도 되겠죠. 0.03, 0.03. 예,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0.02%입니다. 0.02%. 자, 그래서 우리 코로나도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낮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죠. 다른 6%, 이탈리아는 아주 높은데 우리나라는 한 0.0, 0.6, 아주 낮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우리가 비선형을 선형으로 대치하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이런 오차, 상대 오차, 절대 오차. 그래서 절대 값에 대해서 오차 값을 우리가 비교하는 이런 절대 오차 값을 우리가 한번 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오차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시고 비선형인 곡선을 선형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정리는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규칙화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근사화로 했듯이 답을 찾을 때도 근사치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한 번만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 번 반복하는 것, 왜 오차가 있으면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 while 루프를 돌리는 것, for 루프를 돌리는 것, try and error라는 이 방법이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간법이라는 것이 처음에 효시가 된 것이 바로 여기에 블라켓을 40과 200으로 보는 이 그래프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켓 방법이 나왔고 이 이제 브라켓 방법 중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제가 올려드린 내용 여기 있는 증분법입니다. 증분법이 두 번째의 근사화 전략 방법입니다. 자, 증분법이라는 것은 쭉 보면 여기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증분법이 있고 이게 try and error의 방법을 보는 겁니다. 이 try and error가 뭐냐? 자, 이 구간을 우리가 잘게 나누는 겁니다. 40에서 200 있죠? 이 구간을 한 100개 정도로 잘게 나눕니다. 40에서, 예를 들어서 41, 41에서 42.
이 단조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일 때만 이렇게 증분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팅이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서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트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소트가 되어 있는 자료 구조에서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 증분법으로 찾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법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 랩슨 메스드가 나타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오픈법으로 가게 되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분법은 40과 41 사이에 근이 있느냐. 자, 41대의 부호, 41대의 부호.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간법입니다. 41에서 42 사이에 근이 있느냐? 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죠? 구간법입니다. 구간법의 최대 핵심 논리는 뭐냐면 41대와 201대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구간법의 최대 논리라는 거죠. 핵심 논리라는 거죠. 핵심 논리. 자, 그래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의 F 값이 사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구간법의 핵심 논리다라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증분법이 만들어졌고, 이 증분법을 이용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는 140에서 어디까지? 150 사이에 눈으로 보아서 그 사이에 근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140, 141, 142, 부호 변하지 않죠? 142, 143,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42와 143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매스가 있다. 근이 있다. 자, 그래서 눈으로 보았을 때, 대충 보았을 때 뭐가 발생했습니까? 140에서 150 사이에 근이 있다. 조금 부정확하죠? 한 10kg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이제 증분법으로 가게 되면 계산량만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142와 143 사이에 뭐가 있다? 근이 있다. 그래서 1kg으로 오차가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근을 찾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ON이라는 그런 그런 이제 복잡도를 가지게 되겠죠. 어떤 복잡도가 있겠죠. 그래서 복잡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계속 우리가 알고리즘이 이제 개발되는 것을 로그 2의 n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분법이죠. 이분법은 이런 겁니다. 40과 240의 부호가 바뀌죠. 자, 40과 240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간법이라는 거죠. 자, 구간법은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40과 200 잘 잡은 거죠? 그래서 이분법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단조 증가 소팅이 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소팅이 된 곳에서 이제 어떤 값을 찾아가는 방법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딱 정중앙. 그래서 40 플러스 200 그죠? 나누기 2. 그래서 40 플러스 200. 240이죠? 240 나누기 2를 하면 120입니다. 자, 이 120을 우리가 새로운 루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분법입니다. 자, 증분법은 그 구간 루트라는 해 그리고 FM이 0이 되는 M이 있는 위치 구간 그 구간을 우리가 찾은 것에 비해서 이제 이분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M이 120이다. 이제 구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특정한 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0이 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20이 맞습니까? 아니죠. 142, 143과는 아주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대 오차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아까 이전에 봤는 절대 오차가 있었죠. 절대 오차랑 상대 오차랑 뭐가 다르냐 이제 비교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차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절대 오차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상대 오차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상대적인 오차가 뭐냐? 절대적인 오차.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나타나는 오차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그래서 자꾸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차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전부 상대 오차를 사용합니다. 수치 미분에서는. 네. 상대 오차 120이죠. 120과 누구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140 누구하고요? 140 누구? 네. 혹시 답변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내가 120이 FM 이꼴 0을 만드는 것이 M이 120이다. 자, 120이면 142와 143 사이에 있는 실제 근과 뭐 하는 거죠? 차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핵심적인 논리는 뭐냐면요. 140과 140과 142와 143 사이에 있는 아직까지 우리는 실제 근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120을 누군가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비교할 때 뭘 비교하냐면요. XR. 그래서 XL. 로어 바운드. 그러니까 40과 120을 비교하는 거죠. 자, 자, 여러분들이 상대 오차의 그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조금 더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실제 근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실제 근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오차값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와 비교할 것인가? 실제 값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절대 오차라고 그러고, 실제 값을 모르고 있으면 상대 오차라고. 자, 이런 상대 오차 값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내용을 보면서 이 상대 오차 값이 계속 우리가 챕터 5장, 6장, 7장에 계속 나타나니까 그 개념들을 우리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확립하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중분 값을 여러분들이 다음 콘솔 디버깅 했었죠? 예, 콘솔 디버깅 중분값 그런 것들 간단히 또 한번 해보고 스텝 오버 그 다음에 스텝 인투 이런 거 좀 같이 해보고 우리가 목요일날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더운 날씨에 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